안녕하세요. 6주차 1교시 복습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기생충 질환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조금 다 못할 것 같아서요. 일단은 감염병 관리까지만 하고 복증 관련병은 좀 안 하겠습니다. 중간에 3교시 보강할 때 빠졌던 부분이 조금 있어서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중보건학의 개념. 윈슬로우의 공중보건학의 정의는 항상 나와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공중보건의 대상은 지역 사회 전체 주민이면서요. 최소 단위는 바로 지역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역 사회를 해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공중보건 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3대 요소는요. 보건행정, 보건 관련 법규, 보건교육이라는 거. 요거 세 가지 중요합니다. 보건행정, 그리고 보건 관련 법규,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공중보건 사업의 접근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학문은 위생학, 질병예방, 공중보건학, 사회의학, 지역사회의학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중보건학의 발달은 이거 한 문제씩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고대기 때는 사액체설 중요하고 또 장기설에 대해서 얘기가 했고요. 즉, 사액체설은 혈액, 정액, 황담, 흑담이다라는 거고 인간의 질병은 생활 양식이라든가 기후, 지형, 음식 등 포괄적인 그 환경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장기설이라는 겁니다. 자, 중세기는 암흑기로서 검역의 시초가 되었죠. 이때 콜레라가 패스트가 창궐하게 되죠. 네. 또 여명기는요. 공중보건학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확립기에는 예방의학적 사상이 확립된 거예요. 그래서 각종 균들에 대한 백신이 발견된 것이 바로 확립기입니다. 발전기는요. 많은 보건기구들이 설립이 되었죠. 1948년도에 WHO가 설립이 되고요. 이거는 치료 사업이 아니라 관리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건의료입니다. 보건의료는요, 현재 의료 개념을 표현하자면 포괄적인 보건의료라는 거죠. 즉,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이 조화를 이루는 걸 말하는 거고요. 1차 의료 보건의료, 그 다음 2차 보건의료, 3차 의료 보건으로 나누거든요. 자, 1차 의료 보건의료는요, 그 알마타서는 아시죠? 이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건강을 1차적으로 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방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의료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그 예방 차원의 이제 보건 의료고요. 또 2차 보건 의료는요. 바로 치료입니다. 치료. 그래서 전문 병원의 활동이 굉장히 요구되고요. 중증화를 방지하는 겁니다. 네. 3차 보건의료라는 것은요. 바로 재활이에요. 재활. 그래서 노인성 질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네, 이상입니다. 이상에서는 건강과 질병에 관한 내용이었죠. 자, 건강의 개념, 이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즉, social well-being, 사회적 안녕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은 뭐냐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내가 건강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만족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건강에 대한 개념이 점점 변천되어 왔죠. 처음에는 질병이 없는, 즉 신체 개념에서만 건강을 얘기를 하다가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라는 심신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다가 웰빙, 생활 개념으로 바뀌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나 제가 이거 빼먹을 부분이 있어서 보충하는 거예요. 이 버나더라는 사람이요. 항상성서를 내놨거든요. 이게 바로 건강에 대한 개념을 이 항상성설로서 설명을 했는데요. 즉 외부 환경이 변화해도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이 항상성이 유지되는 게 바로 건강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버나드입니다. 혹시나 나오면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증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건강 증진이라는 것은 건강이 굉장히 넓은 의미인데요. 이미 내가 건강을 해요. 건강한데 이 건강한 상태를 갖다가 잠재력이 이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고 예방의학적, 환경보호적, 행동과학 및 보건 교육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건강 증진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 증진은 오타와 선언에서 얘기했어요. 1986년 오타와 선언에서 이 건강 증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말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리 능력을 높이고요.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병할게요. 건강에 대한 개념은 이제 다 기억하시겠죠? 즉, 건강의 어떤 정의, 그리고 건강 증진이 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질병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클락이 주장한 삼원론에서 병인, 숙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연의 발생사예요. 이거는 계속 시험 문제 나오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해둬야 돼서 계속 복습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딱 들어오죠? 자, 1기는요. 비병원성기로서 균이 몸에 아직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시기입니다. 자, 제2기는요. 초기 병원성기로서 원인균이 몸에 들어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예방접종이나 특수 예방을 하는 소극적인 예방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제3기는 불연성 감염기예요. 즉 균이 들어왔지만은 아직은 증상이 없는 상태죠. 이때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정기 검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조기 진단해서 예방을 하는 거죠. 자, 4기는요, 발현성이에요. 즉, 이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5기는 이제 이 질병이 발생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해서 더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사망으로 가는 단계죠. 이때는 재활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1기, 2기는요, 바로 1차 예방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1차 예방으로서 질병 발생 억제 단계로서 예방접종, 보건교육, 건강 증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 4단계는 이제 균이 들어온 상태잖아요, 몸에. 자, 이때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고요. 자, 맨 마지막 회복기에는 뭘 해야 돼요? 3차 예방으로서 재활 및 사회복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역학입니다. 역학에는요, 기술역학, 분석역학, 그 다음에 임상역학, 있습니다. 실험역학이죠. 그쵸? 자, 그렇다면 기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강조하지만 그냥 서술을 하는 거예요. 인간 집단에서 발생되는 질병의 발생, 분포, 경향 등을 그냥 인적, 지역, 시간적 특성에 따라 사실 그대로 관련 특성을 확인하고 그냥 위험 요인이 뭐야? 라는 것을 찾는 1단계 역학에 해당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적 조사를 해서 어느 연령이 발생 많이 하더라, 어느 성별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걸 적는 거고요. 지역적으로는 어느 국가에서 많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도시나 농촌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역학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주기적으로라든가 계절적인 변화에 계절적으로 어떤 질병이 더 많이 발생하다라고 서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데 고혈압 발생률은 연도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교해서 고혈압의 원인을 해명하는 기초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분석역학입니다. 분석역학은 바로 이 기술역학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그냥 나열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냥 설문해서 이게 생겼네 라고 하는 것만 밝히는 건데 분석역학은 가설을 넣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규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술역학의 결과로 얻은 가설을 규명하는 역학으로서 2단계 역학에 속하고요. 여기에는 단면적, 환자 대조군, 코호트가 있습니다. 단면적이라는 것은요. 그냥 설문지만 돌려서
이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찾아내는 건데요. 특정한 시점이나 기간 내에 이제 그 질병의 인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대상자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좋은 점은 이제 시간과 경비가 적게 들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환자 대조군 연구는 후양성 조사라고도 하고 또는 기왕 조사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질병에 이완되어 있는 환자군하고요. 질병이 없는 건강한 대조군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과거의 어떤 질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원인이 된다고 보는 속성이나 이제 폭로된 상태를 비교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의 질병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규명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단 그냥 희귀 질병이라든가 단기간에 퍼지는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하기가 좋죠. 자, 그렇다면 전향적인 조사는 뭐냐? 바로 코호트인데요. 코호트는 전향적인 것과 후향적인 게 있죠. 그래서 전향적이라는 것은 현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 즉 아직까지 질병이 이완되지 않은 집단을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뭐 질병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인구 집단과 관련 없는 집단, 즉 자궁경부암이라고 쳐요. 그러면 유흥업소에 일하는 여성과 뭐 수녀를 대상으로 했다 쳐요. 그래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궁경부암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요.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론 역학입니다. 이론 역학은요,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유행 법칙이나 현상을 수식화하는 이제 3단계 역학에 해당하고요. 실제로 나타난 결과 수식화된 이론을 비교 검토하는 해서 그 타당성 검정이라든가 아니면 상호관계를 수학적으로 이제 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염병의 발생이나 유행을 예측하는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3의 역학으로 실험 역학도 있습니다. 실험 역학은 임상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과서를 설정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실험군을 원인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확하지만 또 윤리적인 문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전 역학입니다. 자, 작전 역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통적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뭐 산업 안전 교육을 했더니 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재해가 발생하는 영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건관리 사업의 평가로 쓰이면서 이게 보건 의료 서비스의 효과를 판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작전 역학에 해당합니다. 혹시나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문제 나오면 꼭 맞추세요. 그렇다면 이 위험도의 측정은요. 두 번째 분석 역학 중에요. 환자 대조군 있죠. 거기서 이거를 보게 되는데요. 자, 비교 위험도하고 이제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잠깐만요. 일단 비교 위험도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는 질병 요인이 폭로된 자의 발생률과 폭로되지 않은 자의 발생률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 요인의 발병 정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귀속 요인도라는 거는 그 질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에 얼마나 발병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률을 나타내는 게 이제 대표적인데 어떤 질병에 대해서 위험 요인의 발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발병된
발병 위험 노출이 돼 있는 집단이 있다 쳐요. 빼기 발병에 이제 노염된 수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속 위험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실험 대조군 역학조사에서는요, 바로 이 교차비를 봐야 되는데요. 언어 현상을 갖는 것 같지 않는 거에 비해요. 즉 대조군보다 환자군의 크기가 클수록 위험도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험도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차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건이 다른 소집단 간의 위험 요인과 질병 발생과 연관성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차비가 만약 1이다. 그러면은 위험 요일에 노출되는 것이 질병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교차비가 1보다 커요. 그러면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노출되지 않는 경우보다 몇 배나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차비가 낮을 경우 1보다 낮을 경우에는 몇 배가 더 낮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오면 이 문제도 제가 빼먹었었기 때문에 더 보충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감염병을 보겠습니다. 자, 감염병이라는 것은요, 병원체가 감수성이 있는 새로운 숙주에게 전파되어서 짧은 기간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질병이죠. 지금 코로나처럼요. 그래서 감염병은 이렇게 분류를 해요. 호흡기계냐, 소화기계냐, 인수공통이냐, 기생충이냐 이렇게 나누고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제가 보충을 더 해드릴 텐데 요즘에 이제 신종 또는 재출현한 감염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즈는요. 1980년 1년도에 발생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유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이렇게 발병을 했고요. 패스트는 폐에 일어나는 패스트는요. 1994년 인도, 에볼라는요. 1995년도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 발생했죠. 2014년도에도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성 대장균은 1996년 일본에서 발생했고, 사르스는 2003년? 2002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으로 알고 있는데, 동남아에서, 중국과 동남아에서 발생했고, 신종 인플루엔자는 2009년 멕시코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조류 독감은요, 1997년 홍콩에서, 메르스는 얼마 전에 일어났죠? 2012년과 2015년 중동에서 발생을 했죠. 지금 코로나는 2019년 중국이 기원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지금 거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전염병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5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설은 선신과 약식에 의해서 선신과 악식에 의해 악식이 아니고 악신입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이제 발생을 하더라. 점성설은요 우주설이라고 해서 별자리 이동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정도 되는 뭐가 돌아서 아마 죽을 것이야 하고 이렇게 예단하는 거죠. 그다음 장기설은요 바로 나쁜 공기나 유독물질 때문에 발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리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말라리아의 뜻은 뭐냐면요. 말은 나쁘다는 뜻이고 아리아는 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접촉은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더라. 그리고 미생물은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이 발생하더라. 그 이유는 바로 현미경이 발견되고요. 미생물 파스테로가 미생물을 발견했고 코가 결핵균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에 대해서 잘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염병이 이제 어떻게 유행하느냐? 그 3대 요인으로는요, 바로 감염원과 감염 경로, 감수성 숙주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감염원이라는 것은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근원이죠. 바로 병원체와 병원소가 있죠. 자, 감염 경로라는 것은 전파되는 과정이고요. 감수성 숙주는 감염이 잘 되는 숙주를 말하는 겁니다. 즉, 저항성이라든가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감염병이 생성되는 것은 바로 6단계를 걸치거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병원체와 병원소인 감염원, 그리고 이제 감염 경로인, 탈출을 하고 전파를 하고 침입하는 이 감염 경로,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숙주의 어떤 그 감수성, 즉, 바로 그 저항성과 면역력,
있어서 이제 되는데 첫 번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체는요, 세균, 바이러스, 리케타, 원충, 진균, 기생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냐면, 다음 중 세균성 병원체가 아닌 것은, 바이러스성 병원체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 두 중에서 하나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자, 세균성으로는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디프테리아, 결핵, 백일의 선홍열, 패스트, 매독이 대표적입니다. 자, 병원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겠죠, 그러면. 병원체는요, 감염력, 병원력, 동력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감염력이라는 것은 숙주에 침입을 해서 발육하고 증식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이 병원력이라는 것은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동력이라는 것은 임상 증상이나 장애의 심각한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이라는 것은 병원체가 숙주에게 특이 면역성을 길러주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어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데 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 조금 구분하실 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병원체가 감염 기간은 어떻게 나누냐면 잠재기와 즉 잠복기죠. 잠복기와 전염기, 감염기 또는 세대기로 나누거든요. 자, 잠복기라는 것은 이제 병원체가 발견되지는 않죠, 이때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침입은 했지만 이동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체가 아직 발견되지는 않아요. 자, 감염기 또는 전염기 때는 어때요? 균이 발견되고 이제 체외로 내보내는 시기를 말하는 거고요. 세대기라는 것은요, 가장 감염력이 높은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기억해 두세요. 세대기는 뭐다? 가장 감염력이 높은 지점을 세대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병인 요인인 병원체는 금방 다 했고요. 이제 병원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병원소라는 것은 이제 병원체가 살아가는 장소죠. 거기에는 인간, 동물, 토양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환자나 아니면 무증상 감염자, 보균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환자는 이미 현성 감염이 되어서 보이는 거죠. 임상 증상을 보이는 거죠. 자, 보균자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단계인데요. 일단 여기에는 건강 보균자, 잠복 보균자, 회복기 보균자를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보균자라는 것은 병원체를 보유하는 하고 있어서 감염 배출도 하죠. 그리고 잠복기는요. 잠복 기간 중에 병원체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급성 호흡기계 감염병만 여기에 속합니다. 다시 잠복기 보균자는요. 바로 급성 호흡기계 감염병 감염자만 해당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복기 한번 볼게요. 회복기 보균자는요. 회복 모두 이제 임상 증상이 다 없잖아요. 그런데도 병원체를 배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소화기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동물 병원소에는요, 바로 이 동물이 감염이 되어서 인간 숙주한테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개 여우 고양이가 공수병을 옮기고요. 소, 돼, 말, 양은 탄저병, 소, 돼, 조류는 결핵, 소, 돼지는요, 브루셀라. 브루셀라는 소하고 돼지 때문입니다. 소, 돼지, 조류, 파충류는요, 살모넬라증을 옮깁니다. 태양은 병원체 중에서 진균류, 즉 곰팡이를 많이 옮기죠.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환경요인으로서 탈출하는 거죠. 탈출하는 방법은 호흡기계로 아니면 소화기계로, 비뇨기계로, 개방병소라는 것은 상처로 통해서 배출하는 거고요. 기계적이라는 것은 주사기 이런 거예요. 아니면 물렸을 때. 자, 그 다음에 전파입니다. 전파도 환경 요인에 속하죠. 이 전파는요, 숙주까지 운반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죠. 직접은 이제 직접 접촉해서 비말이나 침 아니면 점막, 호흡 이런 걸로 이제 하고 아니면 수직 감염이 즉
엄마가 이제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옮기는 그게 수직 감염이 바로 직접 전파입니다. 수직 감염은 어디에 속한다? 직접 전파에 속한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전파에는요, 활성 매개체와 그 다음 비활성 전파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활성 전파체는 바로 곤충이라든가 아니면 중간 숙주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계적 전파와 생물학적 전파로 나누는데요. 기계적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그냥 병원체를 그냥 운반해 주는 거거든요. 주사 바늘도 그렇고 아니면 뭐 모기 침이라든가 아니면 곤충의 어떤 다리 등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전파로는 증식형, 발육형, 뭐 발육 증식형, 배설형, 경란형이 있는데요. 증식형은 수적으로만 증식을 해가지고 이제 뭐 사람을 한테 옮기는 거고, 발육은 증식 없이 그냥 이제 발육만 해서 옮기는 거고, 발육 증식형은 발육과 증식 동시에 하는 거죠. 경란 알로 해서 이제 전파하는 거고, 진드기 같은 거 아니면 쯔쯔가무시 요런 게 이제 경란형이고요. 배설은 증식한 후에 이제 배설물과 함께 배출돼서 전파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발진 티푸스입니다. 네. 비활성은요, 계달물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뭐 공기, 물, 식품, 수건, 완구, 침구 이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 5번째로 신숙주로의 침입이에요. 이거는 이제 환경 요인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호흡기를 통해서 아니면 소화기를 통해서 피부 점막을 통해서 이렇게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피부 점막을 통해서 이게 침입하는 게 이제 파상풍이라든가 패스트, 일본내염, 에이즈, 말라리아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뭐 소화기는 너무 잘 알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츠콜 이건 소화기예요. 이건 안 들어봐도 아시는잖아요. 워낙 많이 해봐서 그쵸? 자, 근데 마지막입니다. 숙주죠. 숙주 요인이죠. 감수성 숙주인데요. 숙주의 감수성이라는 말은요.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서 방어를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방어를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감수성 지수 또는 접촉성 지수라는 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표시하거든요. 즉 감염되어서 발병하는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수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홍역이라든가 두창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백일이에요. 백일에도 굉장히 감수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선홍열,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순입니다. 소아마비는 감수성이 좀 잘 옮기지는 않아요. 아셨죠? 잘 감염되지는 않아요. 자, 이 2번째는 면역이에요. 그래서 면역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있는데요. 선천적은 이제 뭐 인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종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민족 또는 개인 간 뭐 이런 것부터 가지는 면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천적이라는 것은 질병에 벌써 이제 이완이 돼가지고요. 형성된 면역이거든요. 그래서 2가지가 있어요. 능동이라는 건 내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삽입을 해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니까 그 백신이 여기 해당하겠죠. 예. 자연으로 하는 게 인공이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인공능동 면역이 바로 예방접종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사균을 쓸 수도 있고, 사균 백신을 쓸 수도 있고, 생균을 쓸 수가 있고, 사균 백신을 쓸 수가 있고, 순화독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연 능동 면역이라는 것은요, 내가 질병이 돼서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면역이죠. 예, 능동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쵸? 그 다음, 수동 면역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형성되어 있는 그 면역을 내 몸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잔형 수동 면역은 대표적인 게 수직 면역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한테 넣어주는 면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 수동 면역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항체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의 혈청을 뽑아서 그거를 중증 환자에게 넣어주는 게 바로 인공 수동 면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이까지 너무 길죠? 고생하셨습니다.